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정 꾼의 곽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시장의 눈과 귀를 상당히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미국의 물가지수와 한국 총선 결과인데요. 우선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로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둔화 추세를 보이던 물가가 다시금 상승세로 꿈틀대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한편 22대 총선 결과는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가 되면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 경제 관련 정책들이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은 마무리됐지만 해결해야 될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최근에는 유가까지 상승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경제 변수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한국 경제와 증시의 회복을 위해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두 분의 경제 전문꾼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정 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하고 식품을 제외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가 나오죠. 이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3.8% 상승했습니다. 모두가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가 내려야지만 미국 금리도 피보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먹구름이 잔뜩 껴있지 않나라는 시장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기 인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과는 달리 물가 쇼크 때문에 인하 시기 전망도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 왜 이렇게 안 잡히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현수 교수님,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겁니까? 안 잡힐만 하니 안 잡힌다라고 무책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그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은 그 수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임금 인상률이 높게 나오고 그렇죠. 있으면서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쿠셔닝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익세스 세이빙이라고 하죠. 네. 그 이전에 이제 코비드 때 받았던 그 저축들을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지출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에버리지 아워리 원이라고 시간당 그 임금의 평균 수치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4% 이상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은 실제적으로 실질 임금이 파지티브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벌써 1년 넘게 나타나고 있는 네.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렴돼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네. 그 ADP 임금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은 위에 쪽에 나타나 있는 거는 이직자의 임금 상승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를 보시면은 비이직자의 임금 상승률. 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냥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대로 있더라도 하더라도 뭐 고생했으니까 뭐 임금 올려줄게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CPI의 YOY보다 높은 숫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그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잡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그 내가 더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옮기는 거고 그거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높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볼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패시브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실질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보여주시는 저 그래프를 보면 10이라고 하는 것과 5.1이라고 하는 저 임금 상승률이 명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명목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3.5니까 10에서 3.5를 빼도 실질은 플러스. 네. 5.1에서 또 3.5를 빼도 뭐 그냥 있는 사람들의 임금도 실질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2년 넘게 지금 5% 이상의 숫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곧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고용 시장이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쿨링 다운되는 요소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PI를 보시면 CPI 쪽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그 8번의 이 자료를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소비자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보고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생산자 물가는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좀 나아졌는데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 자료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PMI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서비스 쪽의 프라이스 페이드 그다음에 네. 그 매니팩처링의 프라이스 페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간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서비스 섹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네. 제조업 제조업 쪽에서는 쪽은.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것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 인플레이션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나서 3월 자료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가 3.5, 그 다음에 코어가 3.8을 찍게 되죠. 네. 저는 이거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슈퍼코어, 즉 그 쉘터를 제외한 거주 예. 임대료나 이 렌트비를 부분을 제외한. 제외한 게 지금 2.38로 숫자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네. 얘가 6개월 연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의 그림을 봤을 때 지난달과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가장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체 보통 우리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저 숫자를 봤을 때, 저 그림을 봤을 때 이미 이전에 추세가 꺾이고 오히려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물론 숫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는 게 저 슈퍼코어가 되는 것이죠. 네. 왜 슈퍼코어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네. 이 부분은 결국 얼마나 전체적인 물가가 흐름이 가느냐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추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숫자가 낮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이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려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주택 비용까지 포함한 슈퍼코어가 저 정도로 2.38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의 물가 추세가 상승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약간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네. 실제로 저희 클리블랜드 연은에 가면 나우캐스팅이라고 해서 지금 네. 3월하고 4월에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대한 상승률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 대부분 잘 맞습니다. 보면 2월 달에 2.5까지 PCE 물가 지수가 이제 상승률이 내려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3월 달에 2.65, 4월 달에 2.6 다시 튀어 올라가는 쪽으로 실제로 숫자도 나오고요. 네. 코어 PCE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2.8까지 떨어졌던 것이 이제 앞으로 3월, 4월에는 2.74, 2.66 떨어지긴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결국은 이 코어 PC랑 PC, 특히 코어 PC 같은 경우에 연준이 요거 한 2%대 근처까지 가는 걸 좀 보고 싶어 하는데 네. 그렇기에는 저희 라스트 마일이라고 부르는 지금 마지막 1%가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허 교수님 어떻습니까? 허 교수님 보시기에 6월 달에 금리 인하할까요? 못합니다. 아니, 못합니까? 못합니다. 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본 자료가 네.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패드와치 자료입니다. 네. 그 패드와치 자료가 83%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6월에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CPI, PPI 보고 이제 기대를 접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총선 이야기를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총선이 있거나 또 대선이 있으면 정부적인 판단을 해서 미 연준도 뭐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어느 정도 바이든에게 유리한 형태의 정책을 펼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심층 인터뷰 각 지지자들, 바이든과 네. 트럼프 지지자들 심층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네. 어떤 거냐면 트럼프의 장점을 3가지 뽑아라. 경제 측면에서. 그럼 네. 저물가, 저금리, 그다음에 저유가를 뽑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이든의 장점을 3개를 뽑아라라고 하니까 일자리가 좋았던 것, 그리고 학자금 감면한 것, 그리고 실업률이 낮았던 것, 이걸 뽑는데 네. 저희가 저물가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정치인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잡을 갖고 있는 한 사실은 인플레이션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나가서 얼마나 자기가 구매력을 갖는지가 중요하지 사실 네. 실업률 자체가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인플레이션 한 7.6% 정도 발생했는데요. 네. 바이든은 지금 36개월 동안 18% 정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7.6대 18이라는 숫자는 결국은 바이든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준에게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럼 금리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 튀면 그거는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 저는 바이든한테 결코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에는 올해 한 몇 번 정도 될 것이며 첫 시작 월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기준금리 인하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저는 일단 조금 생각을 바뀐 게 예. 기존에는 SEP 자료대로 생각을 하고 세 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네. CPI 자료 나온 다음에 세 번이 가능할까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은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12월 자료도 사실 있습니다. 아, 헤드와치 예. 가서 보시면은 예.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번에 CPI, PPI 발표 나오고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는데 네. 지금 기준금리 12월까지 기준금리 변경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네. 13%예요. 기존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게 13%까지 갔고 네. 한 번 정도 하고 말 거야 34%, 그다음에 두 번 할 거야가 33%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두 번까지 안 하거나 두 번까지가 80%라는 얘기입니다. 네. 허준 교수님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저는 올해 내에 내리긴 할 것 같은데 네. 올해 아주 후반부에 있을까 말까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주 교수님 말씀에 하나 첨언을 하자면 작년 12월에 S&P 경제 전망에서 네. 몰아봤던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5%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작년 12월에 생각했던 올해 미국 경제 시나리오는 아주 마이드한 리세션의 시나리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올해 3월에 S&P 전망이 어떻게 리바이즈가 되는, 어떻게 수정이 됐느냐? 2.1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1이면 미국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으로 다시 그렇네요.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레리 서머스나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 2.1보다도 높게 잡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월쯤에 제가 보기엔 S&P가 또 나오니까 그때 올해 미국 경제 수정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제 생각에는 2%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가 2.5% 네.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요거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디게 잡힐 거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경제가 2.5%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내려온 속도가 2.5% PCE 근원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제 생각에는 내려봤자 올 말에 한 번 정도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미 연준의 지방은행장들도 전망치가 좀 바뀌고 있고 입장도 바뀌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미국 경제가 노랜딩으로 간다 이제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랜딩으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잘못 건드려 버리면 금리 정책도 다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자.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 또 우리나라 역시 물가 정책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환율이 어느 정도 갔는지 한번 아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환율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이 견지가 될까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환율 얘기만 좀 생각을 해보죠. 환율은 지금 1,37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움직임은 원화와 엔화의 움직임, 엔화가 지금 153엔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결국 의미하는 거는 이 페어를 봤을 때 지금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화와 엔화는 거의 비슷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원엔의 그 재정 환율 같은 거를 따져보면은 실제로 그렇게 크게 변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미국 달러화가 왜 강해지고 있느냐?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2023년에 2.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24년에 전망을 하는데 2.1을 찍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그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2.5에서 2.1로 가는 거는 그러면은 경기 둔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그 턱판이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 경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아웃풋 갭이 파지티브 바운더리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잠재 성장률을 넘어선 단계에서 그러면은 저 기준금리를 잠깐만 기준금리 높이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그 딜레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실질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 자체가 그 아까 노랜딩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완만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른 국가들 특히나 ECB 같은 경우에 올해
오늘 아침이었죠. 네. 금리 그냥 동결하고 그래도 6월에는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지 패드 디펜던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유로존은 경기제 상황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환율 자체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온다라거나 아니면 패닉으로 나타나서 패닉런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낮게 갈 개연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주 교수님께서 환율 말씀을 주셨고 우리 허 교수님께는 아까 제가 금리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고 라이브캣 바운스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칩스 법안이다, IRA 법안이다 해가지고 뭐 TSMC에다가도 보조금 66억 달러 주고 삼성전자에게도 곧 보조금 발표를 할 건데 재정으로 돈을 이렇게 풀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자니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지금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감고 있는 경제 문제가 많으니까 선제적으로 내려버려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계속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적으로 내려야 될 상황이 분명히 내수 경기로 보면 올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2.1%, 뭐 2.2%, 2.3%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전망치가 네. 작년에 1.4에 비해서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2% 초반의 경제 성장률의 내용을 열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수출 부분이 올라가고 내수는 안 좋을 거고 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보통 이럴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러면 금리를 좀 낮추어서 내수를 조금 방어하는 필요가 있겠다. 네. 플러스 내수가 안 좋은 것 중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부동산에 엮여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PF 그렇죠. 등등 이런 것들은 결국 금리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럼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제가 생각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올해 저희 그 SOC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 집행을 하는데 네. 원래 6월 이전 상반기에 50% 이상 집행을 합니다. 네, 뒤에 가서 뭐 못 쓸 그렇죠.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네. 올해는 그게 집행률이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예. 우연히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네. 시중에 재정이 조금 많이 풀린다라고 해보면 결국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스토리냐? 약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지금 약하니까 경기는 네. 약간 좋은 쪽으로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되고 경기도 생각하면 아마 상반기랑 하반기에 툴이 두 개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 갖고 버티고 하반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니까 우리도 금리 낮추면서 버티자라는 식으로 올 한 해를 버티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 버틸 것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점점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앵커 질문으로 돌아오면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국은행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그만큼 자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내리지 않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내릴 시그널, 그런 데이터들, 시장의 컨센서스가 쌓이면 내리지. 그게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안 내리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말에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은 가장 빨라야 제가 보기엔 4분기 초입입니다. 그러면 사실 올 거의 끝났을 때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올 안에 우리 경제에 훈풍으로 올 것이냐? 요거는 조금 저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번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자 미국도 지금 물가가 상당히 고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한국도 내려갈 기미가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낮은 국가는 찾아볼 수가 없을 상태. 그러면 전 세계 경제상에 무슨 요인이 존재하길래 지금 같은 물가가 농산물 물가, 원자재 가격, 또 금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고 있는 그 배경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 주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유가죠. 유가. 예, 그 여러분들 이쪽 그 자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짐작하시겠지만 그 유가나 커머더티 쪽하고 그 다음에 FX 쪽하고는 좀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달러화가 강세일 때 유가는 약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담 삼아서 그러면은 유로화로 계산하면은 항상 일정하겠네라고 농담을 하곤 하는데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유국들이 실제적으로 받는 걸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는 네.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은 관점을 보면은 달러화는 강세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특히나 예. 브렌트 같은 경우에 지금 90 넘어서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이란까지 이렇게 되면은 거의
유가 입장에서 보면 공포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2분기에 또는 3분기에 유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그림 보여주셨는데 이 그림에서 지금 놀라운 거는 이 그림이 지금 2월, 3월까지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자료를 보시면은 에너지가 파저티브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한국 자료입니다만. 네. 그 지금 우리가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면서 그 보통 채소, 과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애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신선식품 지수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 비중을 보면은 1000 중에서 37에 불과합니다. 네. 결국 뭐 20%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그 농산물이 20%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3% 정도만이 포인트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네.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느끼는 뭐 우리가 이른바 이야기하는 장바구니 물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그 소비자들은 훨씬 더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표를 봤을 때는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 부분은 유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허재인 교수님 보시기에 방금 우리 주 교수님이 설명 주신 저 내용을 참고를 했을 때 한국은행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전기값도 올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중교통값도 좀 아까 유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값도 네. 다 올라야 될 네, 것이고 맞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이 전체 이런 근원 소비자 물가 비중에서 차지하는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된다고 하셨는데 그마저도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말씀 주셨다시피 네.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아예 그냥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경제가 견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허황된 얘기처럼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아까 주 교수님 정리 잘 주셨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의 발생 요인이 우리나라랑 완전 다릅니다.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 결국은 처음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져서 원자재 가격 오르고 했던 거 간에 뭐건 간에 지금은 이게 임금 쪽으로 옮겨 붙어서 수요 쪽으로 결국 옮겨 붙은 인플레이션의 양상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지금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 쪽은 사실은 금리가 수요를 건드리는 거니까 통화 정책이 뭔가 작동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갖고 대응을 하기에는 금리 올린다고 뭐 사과 가격이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책 당국이 통화 정책 당국이 훨씬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올해 뭐 수출 중심의 반등은 하겠으나 그것이 경제 전체로 미치기엔 왜냐하면 수출이라고 하는 기업들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건 고용 유발 계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그 이게 뭐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따뜻한 한 해가 되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섹터라고 본다면 네. 올 한 해는 우리 경제는 좀 어렵게 갈 겁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조금 안 좋은 얘기로 말씀드리면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결국은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살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잠깐만 네, 설명 그 주시죠. 언급을 예,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한국은행 입장에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 왜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경기가 나빠져서일까라는 점을 따져보면 이게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지금 2.1, 2.2, 2.3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예. 예. 그 올해가 1.4였습니다. 자, 지난해. 예. 그러면은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2.1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도 2.1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서는 지금 이거 둔하니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런데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반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원인이 상황이 뭐냐? 예. 예. 그런데 숫자로 보면 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와 같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22의 그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그 패드 디펜던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패드 디펜던트가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점을 시사를 합니다. 사실 23년에 한국이 1.4%를 찍었을 때 어떤 의미로 그냥 고전적인 그 경제학으로 따져본다면 그때 금리를 내렸어야 돼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못 내렸죠. 네. 그 논리는 뭐였죠?
논리를 미국- 생각해 보면 인플레이션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캐피탈 아웃플로우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거의 큰 기둥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반대로 올려야 예, 됩니까? 그러면은 올해 이거를 이 상황에서 올릴 수 있다고요? 아니면은 내려야 된다고요? 음, 어떤 쪽으로든 말이 꼬이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지금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 오늘 이제 이창용 총재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요 같은 그런 식으로 암시를 했었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쪽에 문제가 되고 있고 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와 방향이 어떤 의미로는 엇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사실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법에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뭐 한 10%에 가까운 돈을 확 풀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푼 돈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돈이 넘쳐 나가는 상황이고 이게 금리를 올려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돈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쓸 수 있는 돈이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 가계 여유 자금이 있는 상태고 이게 계속 소비를 자극하니까 말씀 주셨던 서비스 PMI 지수는 하락세지만 견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돈이 풀린 곳이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수출이 잘 돼서 이분들이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지만 결국 낙수 효과로 어느 정도 잡아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돌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를 떨어뜨리자고 하니 문제가 되고 금리를 올리자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허 교수님은 어떻게?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생각해 볼 때 요거는 뭐에 보정해서 보시면 저는 더 좋겠냐 하면 코로나 피해에 보정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 사망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고 우리나라랑 뉴질랜드랑 대만 같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세 나라가 코로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나라라고 보니까 네. 코로나 피해에 비해서 많이 썼냐 적게 썼냐를 얘기하는 건 저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렇네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컨텍스트에서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체 GDP 대비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풀렸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우리나라보다 유동성이 크게 풀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는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저희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보면 패턴이 나라별로 다른데 네. 크게 보면 그룹별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기축통화국들은 빠르게 늡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보기에 제로 금리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다 기축통화국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은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환경이 금리가 되죠. 낮으니까 네. 오히려 부채를 많이 발행해도 이자 부담도 낮고 하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고 자국 통화도 가치가 잘 유지되니까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나머지 나라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디게 늡니다. 국가 채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네. 코로나도 대응하는 방식에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이랑 우리나라랑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개 차이는 분명히 있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번외로 제가 생각을 방금 우리 허 교수님 말씀 주신 거를 듣고 보니까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지금 가져가면서 150엔대를 뚫고 올라가서 160엔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고개를 쳐드는 것도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6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안 느낄래야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화의 환율이 달러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약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별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너무나 상이한 과제들이 많아서 이거를 어느 한 국가가 해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그런 텍스트북은 이제는 없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각자 도생했던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뭐 방송에서도 그렇잖아요. 문제점은 많이 이야기했는데 해법을 사실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답답한데 두 분께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그러면 올해 경제 성장률 2.3%로 가정을 하고 자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도 역시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고 자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못 올린다는 전제를 깔면은 어떤 해법책을 내놔야 되는지 재정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거든요. 허 교수님부터 여쭤볼까요? 저는
올 상반기에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올 상반기에 약간 정책 간의 미스매치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쪽에서는 약간 확장적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저희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실 수 있죠. 아니 감세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확장적이냐. 감세라는 것도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 어젠가 나온 기사를 보면 우리 저기 그 재정 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87였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이었다는 얘기처럼 들리고요. 네. 하지만 통화 정책은 계속해서 3.5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긴축 예.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예. 재정이랑 통화가 올해 상반기로 보면 약간 저는 엇박자였던 것 같고 그 엇박자인데 뭐 이해해보자 하면 아니 선거가 있는데 당연히 뭐 한쪽에서는 지키고 싶을 거고 다른 쪽에서는 이걸 깨고 싶었을 텐데 지키고 싶은 쪽에서는 뭔가는 확장적인 걸 했어야 했겠죠라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상반기의 정책에는 조금 미스매치가 있지 않았나. 하반기로 갈 때는 그러면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어서 통화 정책이 크게 작동을 못한다. 그리고 주 교수님 말씀처럼 금리를 올리기에도 우리나라 환경이 녹록치 않다.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 네. 그러면 통화 정책은 지금처럼 그러면 3.5에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단기적으로 공급 측면의 것들을 조금 어루만질 수 있는 정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좀 낮춰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오늘도 한국은행 그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이창진 총재가 한 얘기는 결국은 환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금리 못 낮추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물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결국은 물가부터 어떻게 해놓고 생각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건 뒤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쭙기로 하고 왜냐하면 87조라고 하는 재정 적자 부분이 그러니까 세수 감소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낙수 효과를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 중산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밑으로 쭉 스플 오버 이펙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여쭙고 싶은데 그거보다도 먼저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 농축산물 안전기금 이거 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기금도 풀고 네. 그러면 돈을 이렇게 풀면은 고물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것도 뭐 유야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 곡물 가격이 다 상승해버리고 기후 환경 변화 문제가 또 끼어들면서 이런 문제는 풀리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돈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물가를 낮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소비자가 사는 가격은 뭐 그렇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되는 비용은 공급자에게 들어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냐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러면은 지금 수입 제한을 풀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질색을 하겠죠. 그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쪽이 맞는 방향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네. 우리가 22년, 23년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리퀴드시 이슈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게 가장 컸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페이백 해야 됩니다. 부채를 그 질질 끌고 왔고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4분기에 조금 한국전력 부채 총계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죠. 영업이익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예요. 예. 100불에서 70불까지 떨어져도 이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렇죠. 90불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1분기에 흑자내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 50조가 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 미뤄왔던 인플레이션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허 교수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던 부분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거 1년 더 미룰 수 있을까요? 1년 더 미루면 얼마나 도대체 저기에 더 올라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이때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결국 숫자를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익선을 샥이고 그 외부 충격이고 그거를 잠깐 정도 밀어내고 난다면 큰 파도는 넘긴 다음에 같이 잔잔하게 맞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하지만 경기 자체가 악화되면서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번에는 농산물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마사지해가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은
그 피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재정을 어떤 식으로 더 집행하느냐를 오히려 고민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교수님. 저도 사실은 이게 지금 집토끼를 잡으면 산토끼를 놓치고 마치 그렇죠. 둘 다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농산물가 잡겠다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소비자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 생각에는 네.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꼭 처리를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이것들의 구조를 조금 슬슬 바꿔가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한테 이거 농담 삼아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과 수입이 왜 힘든지 아세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그럼 왜 힘들죠? 그러면 사과의 주산지가 경상도여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폴리티컬리도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자유롭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사실 그러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구조적인 노력들도 필요한데 네. 지금은 결국은 사실 선후 관계도 조금 꼬여 있고 구조적인 노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통한한 재정 정책에 있어서 지금 스텝이 꼬여 있는 상태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리자니 뭐 소비자 물가 올라갈 확률이 지금 상당히 많고 한국 경제가 2.3까지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요인들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의 이웃인 시장인 중국 경제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금 높거든요. 그럼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하나가 존재하고 대내적으로는 아까 우리 주 교수님이 지적을 해주셨고 허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대출 문제. 이게 지금 지연내관으로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 어느 부분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주 교수님 먼저. 예, 주 교수님 먼저 한 말씀 주시죠. 아, 예. 뭐 편하신 걸 네. 대내적인 제가 문제는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허 교수님께 넘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얘기해 보면은 중국 자체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부동산 네. 시장 안 좋고 다만 이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그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확실히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경제의 내수 측면에서 좀 회복을 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 숫자들은 오히려 조금 시장의 예상보다는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죠.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거는 중국이 개선되는 거를 다른 국가들이 과연 좋아할까? 특히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정치적인 이슈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 부분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은 11월에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이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이든이 처음에 그 트럼프를 제치고 백악관에 입성을 했을 때 중국 관계도 바뀔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강한 스탠스를 그렇죠. 취했다라는 거죠. 그 네.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여전히 계속해서 부담은 될 것이지만 그래도 좀 개선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출을 일견 담당하고 있는 중국도 근데 옐렌이 가가지고 야 너무 싼 거 많이 만들지 마. 너희들 때문에 지금 국제 가격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입니다. 작년 8월에 이코노미스트지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우리가 보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면서 미국의 전체 GDP 중에 중국의 상품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게 작년 8월의 이코노미스트 기사였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미국도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세게 때릴 인센티브는 좀 적습니다. 네. 반면에 주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첨언을 하나 해드리자면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반중 정서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 지지자의 68%가 반중 정서. 공화당보다 많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공화당은 83%. 오이구야. 15%포인트 차이 나네. 그러면 그러니까 68%가 그럼 83에 비해서는 낮은 숫자지만 그렇다면 바이든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예를 들어 바이든이 그러네요. 다시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엔 차이가 있고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것이다. 그것이 트렌드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PF 대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자산공사도 캠코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주택공사도 지금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8월 되면 큰 소동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듀레이션 이슈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건설사 한두 곳에서 이슈가 있었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그게 놀랄 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은 일단 실물적인 경계에서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 어쨌든 마지널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것이 다시 다른 섹터로 리얼로케이션 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게 돼야 이제 정상적인 그 실물 경기 리바운드가 생기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치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만 경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그 비정한 학문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규모 약 135조 정도 그 잔액을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PF를. 이 숫자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전체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부 마지널한 쪽들, 뭐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전 쪽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여전히 그 연체율 높았던 증권사 같은 경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이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연체율 측면을 보시면은 지금 4분기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지금 대출 잔액입니다. 네. 우리가 22년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동성 이슈가 터지면서 그렇죠. 부동산 PF 쪽으로 영향이 즉각적으로 왔는데 이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0.3조였어요. 그리고 2023년 4분기를 보면은 135.6조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네. 구조조정을 하긴 한 거니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 정책 당국들이 어떤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지금 당장 급한 애들은 좀 돈 좀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빌려주면 어려우니까 신용 보강을 해주고 즉 개런티 형태로 계속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이 자료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제일 아래 보시면은 은행이 39조에서 45조에서 46조로 늘어났죠. 그렇네요. 즉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포지션으로. 반면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 차이 줄어들고 없네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지금 행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 마지널한 금융기관들의 디폴트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넘겨서 은행에게 맡기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은행이 충격을 흡수하는 데는 더 낫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왜 그런 상황에서 아웃스탠딩이 늘어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PF 그 여신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라고 한다면 네. 그 부분이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페널티를 물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금융기관이 안는 형태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조정의 방식이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자료를 보면은 130에서 전체적으로는 135 늘어나고 그랬죠. 은행 늘어나고 나머지 줄어드는. 그러면은 거의 페이스밸류로 하고 인터레스트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대출해 준 거 아니야라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대손상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서로 간에 페널티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고 조금 더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u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추 교수님이 주신 저 설명의 내용에 어떤 같은 공감하는 내용이 많겠죠, 오히려 더. 네, 그 5대 금융지주 지금 그 은행들인데요. 5대 금융지주 우리나라 한 개사당 평균 자산이 300조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한 개사당 영업이익이 보통 3조 정도 평균 났습니다. 그러면 300조에 3조면 1%. 1%네요. 영업이익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3조 숫자는 커 보이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 1% 영업이익률 그렇게 높은 숫자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은행들이 저렇게
영업을 하니까 외부의 금융당국이나 이런 쪽에 보기에 은행들이 조금 더 이것들을 버틸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혹은 네. 작년에 니네들이 영업 잘해서 영업이익이 난 게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 결국은 예대마진으로 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를 니네가 좀 부담해라는 식으로 은행들한테 조금 주고 있는 부분은 전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짧게 말씀드리는 네. 건 전반적으로 최근에 은행분들한테 여쭤보면 영업이익 뭐 3조 났는데 돈이 없으시대요. 왜 돈이 없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대손충당금 쌓느라고 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뭐냐? 결국은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쌓고 정부는 또 방벽 하나 쌓아서 혹시 PF 문제 생기면 들어가고 방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PF가 터지면 누가 피해를 볼 것이냐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특히 지방의 중소형 건설업체부터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유관기관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청 주고 하도급 주니까 그 부분들의 문제는 되겠지만 이것이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점에서는 주현수 교수님과 같습니다. 네. 주 교수님이나 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앞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2.3으로 간다 그러면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가졌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하나의 그 고정된 패턴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는 겪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이 부동산 PF 대출에 있어서 실탄들, 유동성의 공급 문제만큼도 지금 충분히 정부가 이거를 방화벽을 쌓고 있으니까 이거는 별도의 문제로 놓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한 그런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뭐 98년의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2008년의 금융위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걸 얼마나 빨리 정리를 하고 얼마나 더 좋은 상태로 다시 해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허정희 교수님,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많아요. 방금 이제 두 분께서 주신 말씀을 쭉 참고를 해보면 좋다.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금리는 당분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무거울 것 같고 실질 임금이 오를 거라고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문제를 보면 9시 되면 요즘은 다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지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냐? 지금 우리는 수출밖에 잘하는 방법이 없다. 내수시장은 뭐 지금은 고민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차차 내수시장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이제 끝났거든요. 우리 주 교수님하고 허 교수님이 보시기에 총선 이후에 현 정부가 가져가야 될 정책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주 교수님께는 아무래도 금융 분야에 또 연구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이 주식시장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내용을 한 말씀 주시고 거시적인 내용을 말씀 주시면. 네, 저희 한국이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특히 잠재 성장률 체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제조업 대비 생산률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업 부분의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의 네.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조업 내부를 보면 고용원별로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생산성은 선진국만큼 좋거나 더 좋습니다. 소기업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선진국보다. 네. 왜 떨어지느냐? 소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조업 내에서의 생산성 격차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희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중기업이었다가 대기업으로 넘어간 기업 생각나는 거 있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딱 없죠. 3개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다음 카카오, 예. 네이버, 그다음 토스. 토스는 아직 대기업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예. 이 정도 혁신의 기업들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저희 없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 과연 이 다음에 네이버는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반도체 다음에 우리의 주력 생산품은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서비스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서비스 말씀 주셨으니까 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주식시장 쪽에서는 지금 좀 퍼포먼스가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금리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 주식시장이 사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거죠. 네. 만약에 대외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내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이 올라야 되는데 그 부분은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위쪽과 아래쪽이 딱 막혀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보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는 저도 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이버 이후에 뭐가 있을까라는 점.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인데 네. 우리가 그
관치 주도형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슈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만들었어요. 인터넷이 잘 될 것 같아. 그럼 거기에다가 확 이슈를 줘가지고 크게 만들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게 다음 카카오, 뭐 네이버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 뱅킹들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의 어떤 퍼포먼스를 좋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아까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뭐 ROE 해가지고 아까 영업이익률 1% 말씀하셨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빨리 개선되어야 돼요. 네. 자, 이제 총선도 끝났고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전문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라스트 마일, 즉 목표에 이르기 전까지 마지막 구간에서 고비를 맞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끈질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우리 경제 과연 대비책이 잘 마련돼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는 경제와 민생에 이렇게 드리운 먹구름은 잘 걷어내시고 산업발전과 증시 안정을 위한 제도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제도권, 정치권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저희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